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결에 앞서 진행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이른바 5분 발언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건데 굉장한 화제입니다. 뭐 레전드 연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에 따른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일전에 이제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는 점을 두고 진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임대인을 위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현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어쨌든 찬성 반대 이런 토론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아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무기라는 게 결국 반대 토론, 그러니까 퇴장하고 이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장내 투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 토론이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주목받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이랬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솔직한 말이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다 이러다 보니까 직전에 2주택이었고 지금 1주택자인 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핵심 요지는 지금 박범계 의원 얘기처럼 결국은 그럼 임대인한테 뭔가 국가에서 혜택을 주자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건데 그럼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걸 국가에도 줘야 된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당연히 임대인한테 좀 불리한 건 맞지만 그걸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임대인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들리지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그거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건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의원께서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인터넷 검색어를 보니까 건 한 이틀 동안 계속 1위예요. 예. 그럼 뭐냐면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말 사이다 발언이다. 그래서 레전드 연설이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막 이제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 예.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은 사실 정치하고는 전혀 담을 쌓아온 사람인데 그야말로 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연설을 쭉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정책적인 문제예요. 정책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흔쾌히 박수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냐. 전형적인 메신저에 대한 공격. 메시지에 대해서는 공격할 거리가 약하니까 메신저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하더라도 좀 품격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야말로 원래 다주택자였다. 또 그런 식으로 윤희숙 의원 본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다. 저는 조금 달려보는데요. 네. 처음에 이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저도 임차인입니다. 사실은 4년 후에 지금 이제 2년 살고 있는데 4년 보장돼 좋지만 4년 후에 더 임대료가 오를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임차인들의 이 상황을 얘기한 건데 본인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지역구가 서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좀 솔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임차인인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걸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건 저는 정책적인 논쟁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덜 솔직한 건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걸 비판을 했는데 사실 박 의원이 3주택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받고 또 이상한 억양을 썼다라고 해서 지역 폄하 발언이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억양이라는 게 아마 특정 지역의 사투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아마 야당에서 우리 여당을 공격할 때 보면 굉장히 색깔론을 들먹인다든지 좀 험한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처럼 이제 경제학 발사 출신이고 KDI에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소멸된다든지 이런 걸 지적하신 건데 저는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이 지금 어찌 보면 본인도 이제 다주택자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것도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역구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상속받았다 하는데요. 처분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발언한 사람이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아니면은 다주택자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를 떠나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비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설의 정책적인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네. 뭐 윤희숙 의원이 뭐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었다. 사실 임차인이 맞아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또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삼주택자라고 해서 뭐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네. 박범계 의원의 그 비판 내용이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뭐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도 뭐 오리지널이 있고 또 가짜 임차인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뭐 지역 뭔가 감정을 유발하는 듯한 발언, 예. 뭐 눈을 부라리면서 뭐 억양을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또 정책적인 품격 있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거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조롱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 발언에서 아마 한마디 염두에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통합당에서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가르고 또 임차인 중에 뭐 월세 전세 가른다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임차인 갈 수밖에 없고 또 뭐 네. 집을 살 때도 뭐 임대를 하거나 임차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임대인 쪽, 임차인 쪽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는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희숙 의원 발언을 보면요. 임대차 3법이 결국 이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과연 나쁜 현상인가라는 반문을 했거든요. 글쎄요,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특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어쨌든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세제도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전세 가격 밑으로 좀 아파트가 값이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어찌 보면 IMF 때나 우리 금융위기 때 아파트 값을 좀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게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가게도 문제가 되지만 은행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또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부분 월세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전세 갔다가 그다음에 집 사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사실은 집 살 때 은행 대출 받고 살잖아요. 그럼 사실 은행에 월세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한테 월세를 주는 것과 은행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무래도 국민들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일반인들의 감정 아니면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 이런 거에는 조금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 윤준병 의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부동산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수많은 세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상당히 비판을 할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집 한 채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삽니까? 아주 특정한 사람들 뭐 부모 그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목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 우선은 한 10년 정도는 전세 살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 월세를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정말 탁상공론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은 외국에 우리 서울을 비교할 수 있는 뭐 뉴욕이다, 도쿄다, 파리다 대도시의 월세 렌트비죠. 천정부지거든요. 예. 어떻게 거기서 목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냐고요.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그 측면이 많아요. 이분.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세법 개정안 비롯해서 관련 법안 11건 남아 있고요. 오늘 4일에 본회의에서 좀 여당에서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임대차 3법, 그다음에 부동산 3법 이렇게 뭐 보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11개고요. 지난번 임대차
그 전월세 등록제가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을 할 것이고 네. 큰 틀로 보면 이번에 되는 법들은 어쨌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특히 한 부분이 이제 증여까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좀 올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뭐 초과이익 같은 거를 환수한다. 그다음에 아마 지금 뭐 용적률이라든지 친구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어쨌든 이게 이미 이제 언론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늦어지면 굉장히 이제 전세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고 네. 지금 아마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야당 얘기처럼 뭐 이렇게 더 늦게 논란을 한다고 해서 아마 야당이 찬성할 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얘기들이고 18대, 19대, 20대에도 계속 법안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통과를 못 시켰는데 21대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다수당이고 지금 뭐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번 이렇게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토론보다는 일단 속도가 중요한 사안이다. 일단 아마 야당에서는 이 앞에 그 아까 5분 발언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거고요. 그게 사실은 또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이 뭐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냥 퇴장,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 왜 안 되는지 뭐 그런 반대 토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그걸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일식 의원 발언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통합당에서 이제 발언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일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좀 더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주당이 좀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이제 방금 속도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집 문제지 않습니까? 집이란 것은 우리 서민들한테 인생 그 자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법안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통과가 되었고 또 통과될 그 예정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그 뭐 검토나 축조 심사다 또 야당과의 토론이나 이런 게 다 생략된 상태에서 본회의장까지 왔거든요. 예. 물론 176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안을 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법안을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 과거에 보면은 뭐 공수처법이다 또 지난번에 선거법 같은 그런 중요한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패스트트랙에도 올리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냥 법안 심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헌성이 대단히 많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이. 부동산 민심이 싸늘하게 되니까 막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또 다주택자 처분해라, 고위공직자들. 거기다가 임대차 3법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심사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처분하라고 한다고 해서 네. 우리 서민들한테 뭐 집이 생깁니까? 월세가 낮아집니까? 그래서 뭔가 왜곡된 인식을 갖지 말고 예.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임차인, 이거 임차인 보호하려고 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임차인을 보호하는 길인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그 행태는 결국에는 임차인을 내쫓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한마디 하면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절차적인 위헌성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법안 소위 안 거쳤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안 소위 거쳤으면 좋죠. 근데 어쨌든 법안 소위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쉬운 건 그거죠. 이제 사실 대부분의 법은 이제 국토위에서 다루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토위가 원래 이제 미래통합당 몫이었습니다. 근데 안 한다 그랬죠. 뭐 그럼 효과적인 원내에서의 어떤 대응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뭐 다주택자를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처분한다 그래서 그게 뭐 시장 효과가 있겠느냐? 뭐 물리적으로야 뭐 제가 보기에 매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신호 국민들한테 돈도 갖고 뭐 명예도 갖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솔선수범해라.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쨌든 정서적인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게 더 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뭐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야당도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뭐 말씀처럼 상임위원장 자리 다 내줬고 뭐 일각에선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 구태 답습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은 좀 어떤 카드가 있나요? 이제 뭐 176석을 무기로 워낙 밀어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뭐 제 개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번에 뭐 윤희숙 의원의 그런 반대 토론을 비롯해서 또 곧 이제 정기국회다 국정감사가 있으니 야당 의원들이 논리와 실력으로 우선 최대한 싸울 때까지는 싸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계속 저렇게 법안 심사 자체를 뭐 아예 무시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갈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법 얘기는 저희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이어서 오늘 TK 지역에서 순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여권 불모지로 꼽히는 곳에서 그렇죠. 과연 어떤 네네.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이 세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왔는데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특히 PK 그 중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대구 경북이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김부겸 후보도 그런 면을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험지에서 민주당이 좀 살아야 된다. 내가 어쨌든 영남에서 표를 많이 갖고 오겠다. 그래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영남 쪽을 배려하겠다. 이러는 것 같고요. 아마 박주민 후보는 아마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어쨌든 당을 좀 더 젊게 만들겠다. 그리고 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약자들 배려하겠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대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좀 힘을 가게끔, 그러니까 좀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아마 메시지들을 던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좀 어떻게 바라고 뭐 저야 뭐 저희들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치고는 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국민들 지금 그렇게 관심 못 받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언론을 보면은 부산에 가서 쉽게 말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른바 친문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 앞에서 자꾸 눈도장 찍는 뭐 그런 그 발언이나 행태를 보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되는 분들이 그런 뭐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네.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죠. 어제 부위원장께서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글쎄요, 뭐 이번에 온라인으로 치러지기도 했고 이낙연 맞습니다. 대세론이 뭐 이런 분위기 한몫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이낙연 어떻습니까? 대세론 부분도 있지만요. 보통 네. 전당대회 그러면 저도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잔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대의원들 아니 못 가게. 그러니까 안에 한 50명 정도밖에 못 가고 지지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럼 또 막 연설하고 호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호응하게 되면 또 그게 또 계속 안내 방송도 보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흥이 굉장히 안 나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은 또 뭐 이재명 지사가 무죄 받으면서 이낙연 지사를 이재명 지사를 만나느냐 마느냐 이런 데 언론이 가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흥행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아마 후보들 간에 좀 더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어찌 보면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왜 나왔느냐 아니면 뭐 7개월 할 거냐 2년 할 거냐 아니면 뭐 대권의 기반이냐 아니면 뭔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더 치열하게 붙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정치권 전체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언택트 유세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처음이잖아요. 통합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를. 향후 이제 저희들도 뭐 전당대회다 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이다 이런 데서 룰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지만 방금 네. 말씀하신 그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그런 어떤 그 준비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통의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언뜻 먼저 저기 여당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유심히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충성 경쟁하듯이 하면은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치권 전반에 좀 협치가 사라졌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 여러 현안들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힘을 합치가 좋을지 끝으로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야당이 장외로는 안 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장내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면서는 사실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불평등 이런 문제 막 제기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그 이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후속적인 입법 같은 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한다 그러면 아마 국회 내에서 건강한 토론 같은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쭉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번 저기 야당과 협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말을 했지만 예. 지금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협치를 구가하면서 실제 행동은 이렇게 법안 심사 같은 기본적인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정기국회에서라도 그런 협치의 정신을 집권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